안녕하세요. M닥터 임상락입니다. 오늘은 유레아 플라즈마에 대해서 준비해 봤는데요. 유레아 플라즈마가 성병이냐 아니냐 이런 논란이 계속되고 있어요. 관련된 자료나 영상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명확한 정의가 아직 내려지지 않았다라는 의미이기도 하죠. 자, 오늘은 이 유레아 플라즈마가 성병이냐 아니냐에 대한 논란을 종결시키기 위해서 좀 더 공식적인 자료를 이용해서 설명을 드려볼게요. 이거 좀 뜬금없죠? 굉장히 징그럽게 이렇게 뾰족뾰족하게 모양이 좀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은 상태로 이런 세균이거든요. 이 보이는데 이거 마이코플라즈마예요. 유레아 플라즈마는 아니고 마이코플라즈마인데 마이코플라즈마랑 유레아 플라즈마는 서로 사촌지가 아니에요. 무슨 얘기냐면 마이코플라즈마나 유레아 플라즈마가 둘 다 마이코플라즈마 속에 속하거든요. 얘네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세포 벽이 없다는 거예요. 세포를 둘러싸고 있는 단단한 벽이 없으니까 안쪽에 있는 세포질이 밖으로 넘쳐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방금 본 그림에서처럼 모양이 정형적이지 않은 뾰족뾰족하게 아무렇게나 뻗어가는 그런 모양이 되는 거예요. 뜬금없이 이런 설명을 왜 드리냐면 세포 벽이 없다는 게 치료에 사용할 항생제를 결정할 수도 있기 때문이에요. 이 그림을 보시면 이게 세균들이거든요. 뭐 그람 포지티브, 그람 네거티브 이렇게 구분하는 것들이 있는데 얘네들이 세포 벽을 나타내고 있어요. 이런 세포 벽에 합성을 저해하는 항생제, 그게 바로 페니실린 계열의 항생제거든요. 사실 요새는 이제 페니실린 계열의 항생제를 잘 안 쓰죠. 그런데 예전에는 페니실린 계열의 항생제를 쓰면서 유레아 플라즈마에 만약에 그걸 썼다, 전혀 소용이 없겠죠. 얘네들은 세포벽이 없으니까 세포벽 합성을 저해하는 항생제는 소용이 없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세균의 생긴 모양이나 세균이 대사하는 정도, 세균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이런 것들이 치료에 영향을 미친다, 이런 내용을 설명드리기 위해서 간단하게 그림을 가져와 봤어요. 자, 오늘 볼 거는 성매개 감염 진료 지침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볼 거예요. 여기 보면 방금 말씀드린 항생제, 페니실린 계열의 항생제를 사용하진 않지만 유레아 플라즈마를 도대체 어떻게 치료하는지에 대해서 나와 있거든요. 여기 보시면 독시사이클린이나 미노사이클린, 지금은 유레아 리티쿰에 대해서고요. 그 다음에 파붐에 대해서는 역시나 독시사이클린, 미노사이클린 같은 둘 다 테트라사이클린 계열의 항생제를 사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눈치채셨나요? 이 성매개 감염균에 대한 진료 지침에 유레아 플라즈마 부분에 보면 두 개, 유레아 리티쿰과 파붐으로 나눠놨죠. 그런데 그 위에 성매개 감염 병원균의 역할을 한다는 보고가 있지만 세균수가 아주 많을 때에만 증상을 일으키고 대부분 질병을 일으키지 않기 때문에 치료가 필요 없다라고 되어 있네요. 성매개 감염균 역할을 한다는 보고가 있지만 성매개 감염균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유레아 리티쿰은 유레아 플라즈마 중에서도 그래도 병원성이 강하다고 알려진 것이거든요. 그래서 예전에는 감염되면 이거 외부에서부터 들어왔고 나한테 이게 많아졌으니까 항생제 이용해서 꼭 치료해야 돼, 이게 예전 개념이었다면 요새는 유레아 리티쿰에 대해서도 증상을 일으키지 않으면 굳이 치료할 필요 없어, 그냥 가져가도 돼, 이런 개념이거든요. 이게 공생균일 수도 있다, 상재균일 수도 있다 정도까지가 요새의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유레아 리티쿰이 나한테 발견이 됐다고 하더라도 이게 성병이에요 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논란이 시작된 거죠. 이게 성병이냐 아니냐. 파붐도 한번 봐볼까요? 유레아 플라즈마의 두 가지 종류인 유레아 리티쿰과 그 다음 한 가지인 파붐, 여기는 성매개 감염이 아닌 공생균으로 간주되어 치료가 필요 없다라고 되어 있어요. 성매개 감염균이 아니래요. 파붐은 원래 있었던, 내 몸속에 들어있었던 공생균, 즉 상재균이라고 합니다. 유레아 플라즈마가 검출되었다고 해서 이게 성매개균이냐 아니면 성병이냐 라고 단정 지을 수도 없고, 오히려 성매개균이 아니고 공생균일 가능성이 더 높다는 의견이에요. 유레아 플라즈마가 성병이다 라고 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유레아 플라즈마가 검출되었다고 나 성병 걸렸어 이렇게 할 게 아니라 내 몸속에 있던 유레아 플라즈마가 올라온 게 아닐까 라고 의심하는 쪽이 요새는 더 크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성병일 가능성이 아예 없다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 이 두 개를 어떻게 구분해야 되느냐라는 거죠. 그래서 처음 유레아 플라즈마가 검출됐다면 파붐은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어요. 유레아 리티쿰 중에서 만약에 증상이 계속 나타나고 있다면 거기에 대해서 일단은 항생제를 써봅니다. 초반에 말씀드렸던 테트라사이클린 계열의 항생제를 써보고, 만약에 항생제를 썼음에도 불구하고 반응이 없어요, 증상이 가라앉지 않고 STD 검사에서도 계속 검출이 되고 있어요, 그러면 그거는 상재균이에요. 더 이상 없애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치료 방법을 완전히 바꿔야 돼요. 이 그림 보시면은 이게 질 안쪽에 있는 상재균들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 부분이 질의 상피 벽을 구성하는 그런 부분이고요. 가운데 있는 게 질 안쪽의 공간이죠. 그 주변에
이렇게 작게 있는 굉장히 다양한 세균들이 모여있는 이 질내 세균총 중에 유레아 플라즈마 파붐이나 유레아 플라즈마 유레아 레티쿰 이런 것들이 포함이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외부에서 왔을 가능성을 아예 배제하지 못하니까 처음에 유레아 레티쿰이 증상을 일으키는 상황이다 라고 하면 일단 항생제 써보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반응이 없었다 그러면 얘는 상재균인 거예요. 얘가 검출이 된 이유는 바깥에서부터 많은 양의 세균이 들어와서 이게 검출된 게 아니고 원래 있었는데 진류상균 때문에 가려져 보이지 않던 게 진류상균 활성이 줄어들어서 검출이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때는 유산균 치료를 선택해야죠. 유산균을 살려낼 수 있는, 활성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유산균 치료를 선택해야 되고, 유산균 치료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쪽에 설명 부분에 더보기 꼭 클릭하셔서 제가 링크를 달아놨거든요. 그 부분 한번 클릭해 보세요. 제가 예전에 올려드렸던 영상을 보시면 유산균 치료가 이런 거구나, 유레아 플라즈마가 성매개균이 날 땐 이렇게 치료할 수 있겠구나 라는 내용을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오늘 설명드린 내용은 유레아 플라즈마에 대한 거였어요. 유레아 플라즈마가 성병이냐 아니냐, 성병일 가능성이 사실상 적다 라는 것이고, 성병이 아니다라는 걸 판단하려면 일단 항생제를 써보고 거기에 대한 반응을 봐야 됩니다. 반응이 없을 때 계속해서 증상이 나타나거나 STD 검사에서 계속해서 검출된다면 이건 내가 가지고 있던 상세균이야 라고 판단을 하고 유산균 치료를 계획해야 된다는 거죠. 내 몸속에 지금 활성이 줄어들어 있는 진유산균을 살려내서 활성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유산균 치료를 계획해야 하겠다라는 내용을 설명드리기 위해서 오늘 영상을 준비해 봤습니다. 오늘 설명드린 내용이 도움이 됐다고 생각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